내 전 재산 1억 3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죠. 미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선택한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과연 이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중소기업 사무직 종사자 프레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넓은 세계를 다 누리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참 여러모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꼭 그 나라를 가지 않아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미국이 아닌 다양한 나라에 더 재밌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우리 삼총사끼리 꼭 세계 일주를 다녀봐야지. 북적이는 가족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전 외동딸로 부모님과 형제 없이 살아 늘 외로웠습니다. 형제 있는 친구들이 어찌나 부러웠던지요. 그래도 그런 제 외로운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던 삼총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6살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거의 한 가족처럼 지냈던 제 친구들이 있어 저는 형제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고 그 친구들은 제게 가족과 같은 존재였어요. 어린 시절에는 모두가 비슷한 수준으로 살았지만 친구들의 집안에 각자 문제가 조금씩 생기면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비록 멀리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우정의 끈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희 삼총사의 우정은 쭉 이어져 갔고 어느덧 각자의 직장이 생기고 살기 바빠졌음에도 서로에게 소홀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전문직 종사자에 열심히 살아주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제게 거는 기대는 늘 크셨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제 성적과 진로 방향에도 실망하지는 않으셨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도 행운이라며 평범한 인생을 택한 저를 응원해 주셨죠. 저 역시 이런 부모님을 만난 것을 큰 복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저희 삼총사는 각자의 평일을 보내고 주말이면 꼭 만나서 한 주를 마무리했어요.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는 그러셨죠. 너희들끼리 그렇게 자꾸 뭉쳐다니니까 연애를 못하지. 그러다 다들 노처녀로 늙으려고 그래? 이제는 좀 각자 찢어져서 짝도 찾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셋이 뭉쳐서 삼총사 놀이 할 거야 이것들아.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저희들끼리만 뭉쳐다닌 지도 어언 20년이 다 넘었지만 저희들은 이 일상이 좋았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알게 모르게 연애도 하고 그랬죠. 저희 삼총사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꼭 얘기하던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꼭 한 타운 안에서 모여 살자는 것이었어요. 아쉽게 어린 시절에는 집안 사정상 찢어졌지만 꼭 우리들은 모여 살자고 늘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게 당연하게 머리에 박혀 있던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헤어짐이라고는 절대 없을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느 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삼총사 중에서도 굉장히 자유분방하던 에바라는 친구는 뜬금없이 폭탄 선언을 했죠. 애들아 미안하지만 나 다음 달에 한국으로 유학 가기로 결정했어. 요즘 한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 정말 많은 거 알지? 나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살 바에는 한국 가서 뭐라도 더 배우고 와야겠어. 혹시 알아? 한국 가서 한국 남자랑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될 줄? 갑작스레 한국으로 떠난다는 친구의 말에 너무 충격에 빠졌지만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에 슬픈 제 감정을 보일 수 없었어요. 에바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한 칭찬을 정말 많이 했고 한국의 화장품이나 영화, 드라마도 즐겨보던 친구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유학까지 결정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장 다음 달이라고 하니 너무 충격적이라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었죠. 에바는 너무도 신났지만 저와 남은 삼총사 친구 라나는 너무 슬펐고 조심스럽게 에바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에바, 네가 한국에 가서 성공한다면야 정말 축하해줄 일이지만 너와 떨어지는 건 정말 상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슬프고 힘들어. 그래서 네 말을 듣고 지금까지 며칠 내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거든. 우리 20년 동안 제대로 떨어져서 지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더군다나 연고도 없는 먼 타국에 너 혼자 간다니 너무 걱정돼. 걱정할 게 뭐가 있어. 한국에 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훨씬 친절하고 멋지다고 들었거든. 그리고 내가 한국 영화랑 드라마에 빠져서 한국인들이랑 인터넷으로 채팅도 직접 해봤는데 진짜 유쾌하던데?
나 한국으로 가면 벌써 볼 한국 친구들이 널리고 널렸는걸. 걱정하지 마. 나도 물론 너희랑 떨어지는 건 아쉽지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걱정 마. 에바는 저희의 아쉬움보다는 한국에 간다는 기쁨이 더 큰 것처럼 보였고 저희들 역시 그런 에바의 마음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한국으로 떠나버렸고 빈자리는 바로 느껴졌어요. 삼총사 중 한 자리가 빈 것뿐인데 참 공허하고 느낌이 이상했죠. 남은 친구와 저는 둘이서 시간을 보내며 여전히 같은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간 친구 에바의 SNS에는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까지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다정한 사진들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늘 한가득 있었죠. 에바는 늘 한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가 가득해 보였고, 미국에서 지낼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사실 미국은 총기 소지 국가이고 밤 늦은 시간에 몇몇 곳에서는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곳이기에 저희들은 밤 늦은 시간에 거리를 거닐며 노는 것을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한가 싶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에바의 SNS를 보면서 점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있던 찰나에 에바와 화상 채팅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진짜 최고야, 최고. 여기는 총기도 없고 진짜 안전해서 밤새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심지어 24시간 운영하는 밥집도 카페도 술집에 노래방까지 다 있어서 언제 나와서 놀아도 재밌다니까? 그뿐 아니라 미국처럼 인종차별도 없고 오히려 외국인이라고 더 챙겨주고 그러는 거 있지? 보안은 또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 내가 막 가방이나 지갑 같은 걸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 다녀와도 그대로 있다니까? 나 그냥 이대로 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그게 사실이야? 그래봤자 한국인데 정말 그렇게 좋다고? 에바, 너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거긴 한국이고 여긴 미국이야. 레벨부터가 다른데 그렇게 극찬할 정도로 좋다는 거야? 조금 믿기지 않는데 아무튼 네가 좋다니 다행이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요즘 한국으로 이민 결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미국도 옛날이야 미국이지? 지금은 한국이 최고야. 실제로 한국으로 이민 결정하는 미국인들이 200%나 늘었다던데 너 몰랐구나.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지 마. 프레리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평범하게 늘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살아. 세상은 넓으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 집은 돈도 많잖아. 오랜만에 전화를 한 친구는 조금 달라진 듯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물론 한국의 좋은 점을 들을수록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가 참 부럽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제 인생을 나무라는 친구의 모습은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가 멀어진다고 듣긴 했지만 저희 삼총사는 가족 같은 존재였기에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 순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말도 없던 남은 삼총사 친구 라나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죠. 저기 프렐이 사실 나 말이야. 일주일 뒤에 한국으로 가거든. 에바가 한국에서 일할 곳을 알아봐줘서 그쪽으로 가서 일하려고. 좀 갑자기 한 결정이라 너무 앞두고 말해서 미안해. 놀랐지?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까지 한국으로 간다고 갑자기 한국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데 너희 정말 나만 빼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나만 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남은 삼총사 친구까지 갑자기 한국으로 간다니 제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으로 갈 준비를 다 마친 친구는 저와 더 대화를 할 시간의 여유도 없이 일주일 뒤 그렇게 정말 한국으로 떠났죠. 하루아침에 20년 지기 삼총사 친구들이 모두 한국으로 떠나고 곁에 없으니 저는 너무 헛헛했습니다. 자꾸만 돌아오는 이 주말에 도대체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맛있는 걸 먹어도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었죠. 저는 그리운 마음에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을 했지만 오히려 한국에 둘이 가버린 이후에는 저와 연락이 잘 닿지도 않았어요. 친구들의 소식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SNS를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안 그래도 부럽고 그리운데 너무 잘 지내는 모습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만 이렇게 친구들을 그리워하고 한국을 가고 싶다고 할 게 아니라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한국을 마음만 먹으면 갈 수야 있었지만 솔직히 철없는 생각이긴 했습니다. 조금만 더 어렸다면 나 몰라라 하고 여행 겸 다녀올 수 있었겠지만 나이도 있고 다니던 회사도 있었기에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니 저절로 우울감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우울감이 정말 절정에 달하던 어느 날 먼저 한국에 갔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제 속마음을 다 듣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레리, 나는 네가 미국에서 있는 게 편해서 그런 줄 알았지. 한국으로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 너 그럼 라나랑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 넘어올래? 한국에 있는 회사긴 한데 대표가 중국인이거든. 뷰티 제품 판매하는 곳이고 우린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SNS 통해서 홍보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꾸준히만 하면 돈을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나도 지금은 취업 비자로 일하고 있거든. 너도 올래? 그게 사실이야? 나도 정말 그 회사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나야 너무 좋지. 심지어 뷰티 쪽이면 내 관심 분야이기도 하잖아. 그런데 대표가 중국인이라는 건 좀 그렇긴 하네. 중국인에 대한 편견 있잖아. 페이지급이나 이런 건 확실한 거지? 회사 규모도 크고 안전한 거지. 당연하지. 나도 지금 2달째 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일하고 있어. 아직 인턴이라 페이가 많지는 않지만 완전 만족이야. 중국인에 대한 편견 나도 아는데 아직까지는 뭐 거슬리는 건 없고 오히려 통이 커서 좋던데. 저는 친구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받았고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관련직 종사자도 아닌데 받아주겠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를 통해 중국인 대표와 화상 면접을 진행했고 바로 합격 통보를 받아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게 순식간에 정말 4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 믿기도 힘들었어요. 친구들은 제게 하루빨리 한국으로 오라고 성화였고 저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서둘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고 부모님께 통보를 했죠. 저 한국에 있는 뷰티 회사에 면접 합격해서 그쪽으로 가서 일하려고 이쪽 회사 정리했어요. 제가 하던 일은 아니지만 관심 분야였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무엇보다 삼총사 애들 모두 한국에서 일하며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하니 저 역시 그럴 거라고 장담하거든요. 너무 반대하지 말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늘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던 부모님이기에 당연히 응원해 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격렬한 반대를 하셨고 예상치 못한 반응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나이가 몇인 줄은 알아? 너희들은 한가하게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며 일하고 철없이 놀 때야. 도대체 언제까지 삼총사 거리면서 살 거니요? 이제는 하다못해 한국까지 따라가겠다고 나서? 프레리, 너 내일 모레 30이야. 결혼은 안 할 거야. 남들은 다 안정적이게 자리 잡고 살 나이에 이제 와서 어딜 가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 제가 가는 순간까지도 반대를 하셨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했기에 어쩔 수 없었고 한국으로 너무 가고 싶었어요. 당장 한국으로 가서 바로 일을 시작하면서 지내야 할 곳이 필요해 집도 대신 알아봐 달라고 했었죠. 친구들은 각자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이 너무 좁은 원룸이라 제가 같이 살 수는 없었고 감사하게도 중국인 대표가 대신 알아봐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부동산 인맥이 굉장하신데 너는 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집으로 구해봐 주신대. 부럽다. 우리도 대표님께 부탁했으면 좋았을 텐데 운 좋은 줄 알아. 참 너는 그 투자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월세를 낮추고 싶어서 집에 돈을 좀 넣을 거라 이번 투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우선 한국 가서 돈 좀 벌고 투자하지 뭐. 이번에는 너희들끼리 해. 중국인 대표는 제가 먼 미국에서 오는 걸 알고 돈만 보내면 좋은 집에 가전 가구까지 다 미리 채워서 꾸려주신다고 했죠. 심지어 일개 직원들이 직접 회사 제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 제2의 월급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라 하셨어요. 들을수록 귀인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편견이 정말 안 좋은데 제가 색 안경을 꼈구나 싶었죠. 그렇게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날 저는 큰 짐은 미리 한국으로 보내고 작은 짐을 들고 길을 나섰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제공해 주신 차와 함께 친구들이 마중을 나오기로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보고 연락을 해봐도 친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기에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죠. 제가 살 집의 주소가 정확히 뭔지도 몰랐고 회사 주소도 몰랐기에 전 인천공항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항 직원이 제게 다가와 도와줄 것이 있는지 물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누가 들어도 다소 난감한 상황이기에 한국 직원은 난감한 듯 보였지만 저를 도와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직원의 말을 듣고 안내실로 따라갔고 한참 후 친구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친구가 아닌 한국인 남성이었고 뭐라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죠. 저를 도와주던 공항 직원이 대신 전화를 받아 상황을 제게 전달해줬는데 저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프렐이 놀라지 말고 들어요.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친구분들이 지금 사기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있다고 하네요. 마침 제가 퇴근 시간이고 근처니까 같이 가드릴게요. 한국 직원을 통해 들은 소식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한국 직원의 도움 덕분에 저는 친구들이 있는 경찰서로 향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도착을 해보니 친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정말 경찰서에 잡혀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말을 했죠. 프렐이 이를 어쩌면 좋아. 우리 모두 다 당했어. 중국 대표라는 그 사람 사기꾼이었어. 알고 보니 중국 대표라던 그 사람은 한국에 온 어리숙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던 악질 높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투자했던 전 재산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의 피눈물 같은 돈 전부 들고 튀었죠. 문제는 그 대표를 믿고 보증금과 1년치 집세에 가정 가구를 채우는 데 필요하다고 보냈던 1억 3천만 원의 제 돈까지도 모두 증발하고 말았어요. 저는 이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저를 보고 당신도 피해자냐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하자고 했으나 저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를 도와줬던 한국 직원은 저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모두 힘들겠지만 이럴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요. 그 사람을 정말 잡고 싶다면, 그 돈을 찾고 싶다면 말이에요. 이렇게 울고 정신 놓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만 좋을 짓 하는 거니까 독해지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중국 쪽에 인맥이 좀 있어서 수소문을 해볼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듣고 보니 정말 모두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신 놓고 있어봤자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저와 친구들, 저희 삼총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씩 진술을 하기 시작했고 그 외의 피해자들도 모두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자만 해도 50여 명의 피해액만 30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어요. 짧은 기간에 한탕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 조사가 모두 끝나고 저는 한국 직원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헤어졌어요. 당장 갈 곳도 없었기에 작은 원룸에 살던 친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이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는 것을 끝까지 반대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잘 도착했는지 걱정을 하고 계셨고 그제야 연락조차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이 너무 늦었지 미안해. 도착해서 짐 풀고 회사 가서 얘기 좀 하고 이제야 집에 들어왔어.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너무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 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프렐이 타국에서 생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야. 언제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한테 말해야 한다 알았지? 이날따라 부모님의 걱정 어린 조언이 왜 그리도 서글프게 들리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야속하게도 시간은 흘렀고 수사에 진전은 없었어요. 작정하고 사기치고 숨은 사람을 찾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저희 셋은 한순간에 타국에서 전 재산을 잃고 백수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막막했습니다. 누구도 선뜻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는 이 말을 내뱉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도와줬던 한국 직원에게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연락이 왔고 저희는 감사함에 식사 대접을 하려 나갔습니다. 함께 식사를 가볍게 하고 맥주 한 잔을 하러 맥주펍에 가서 대화를 하며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누군가 저희 얘기를 듣고 물었죠. 중국인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언뜻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참견 좀 해도 괜찮나요? 저희에게 참견을 해도 괜찮냐고 물었던 그는 경찰을 희망하는 남성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비록 한 번 떨어졌지만 경험 삼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 번 도와줘도 괜찮냐고 믿어주겠냐고 물었죠. 약간의 술 기운이 있는 듯 보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술 기운이 있었던 남성의 목소리는 조금 컸고 작은 펍 전체에 쩌렁쩌렁 울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펍 안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모두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이래서 중국인을 싫어한다니까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그 정신 나간 사람 꼭 잡자고요. 우리가 도울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걸 여러 사람이 더 알 수 있도록 확 공론화 시켜버릴까요? 모두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의 입을 타면 수사도 더 속력을 낼 거고 결과가 더 빨라질 겁니다. 중국인들은 무서운 것도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 아직도 한국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아직 한국에서 본인을 잡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서 보여줘야 해요. 잡을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갑자기 펍에 있던 한국 사람들은 힘을 합치겠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두 약간의 술 기운이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도 했고 말뿐이라도 도와주려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 중국인 대표 욕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오랜만에 속 시원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말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펍에 있던 한국인 누군가의 힘인지 파묻혀 있던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SNS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이후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엄청났어요. 삽시간에 흔적을 찾아내려 움직였죠. 이후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경찰 수사는 더욱 빨라졌고 중국 협조 수사를 받기가 어려운데 한국에서 워낙 완강하게 요청하니 중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결국 태평하게 여유를 부리며 한국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고 있던 사기를 친 왕이차는 한국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 소식에 저희들뿐 아니라 중국인 대표에게 당했던 모든 피해자들이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 엄청난 날에도 저를 도왔던 한국 직원은 저희들과 함께 해줬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저는 옆모습이지만 처음 봤는데 정말 묻고 싶더라고요. 도대체 왜 제 돈을 그렇게 가져갔는지 말입니다. 수사는 곧장 이어졌고 워낙 피해자가 많아서 조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어졌어요. 경찰은 집에가 있으면 전화로 연락을 주신다 하셨지만 저희들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경찰서 앞에서 내내 밤을 새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직원분이 퇴근 후 내내 함께 해주셨죠. 이렇게까지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정말 충분히 감사했고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도 모르겠는걸요. 저 갚으라고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 일을 얼른 해결하고 마음 편해지시면 그때 밥 한 번 사주세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둘이 먹어요. 조금 애매한 말이었지만 전 알겠다는 말과 함께 한국 직원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에도 한국 직원은 연락을 통해 저희들을 계속 도와줬어요. 경찰과 소통이 막힐 때면 항상 대신해서 통화로 대화를 해주곤 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 중국인은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죗값을 충분히 치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벌을 받았더라면 조금 덜 받았을 텐데 중국으로 넘어가 더 살벌하게 받게 되었다고 들었죠. 아쉽지만 피해액의 전액은 받지 못했고 그래도 일부는 돌려받았습니다. 멍청하지만 다행히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시끄러운 일이 모두 해결되고 저희 삼총사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드디어 물었죠. 이제 뭐 하면서 어떻게 살래? 계속 한국에 있을래? 이건 정말 큰 고민이었습니다. 일부 돌려받은 돈으로 집을 구해서 한국에서 산다고 한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잃고 미국으로 가기에는 부모님께 면목이 없었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를 도운 한국 직원에게 연락이 왔죠. 이제 웃으면서 단 둘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고 둘이 처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늘 친구들과 함께 넷이서 보다가 단둘이 보니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면서 괜히 쑥스러웠어요. 그런데 한국 직원은 저를 유난히도 다정히 챙겨주고 많이 웃고 눈을 마주치며 어색하게 굴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 앉아 대화를 하며 고민을 털어놨어요. 사실 머리가 많이 복잡해요. 알겠지만 일부만 돌려받은 그 돈으로 한국에서 집을 얻는다고 해도 여기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미국으로 가자니 망해서 도망치듯 가는 것 같아서 싫기도 하고 한국이 아쉽기도 하고 그러네요.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또 그 중국인이 그랬던 거지 실제로 여기 있으면서 겪었던 한국 사람들은 전부 좋았으니 더 있고 싶기도 하고요. 제 속에 있는 모든 고민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잠시 표정이 굳고 머뭇거리더니 한국 직원이 이내 충격적인 말을 들려줬어요. 난 프레리가 미국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한국에서 저랑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저를 잡는 한국 직원이었죠. 이건 단순히 친구로서 잡는 것이 아니라 연인으로서 잡는 것이라는 걸 직감하자마자 저는 많이 설렜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애써 모른 척 숨기고 외면했던 시간들이 무려 1년이었죠. 그리고 모든 상황이 해결된 후 제게 먼저 용기를 내준 호석 씨에게 저 역시 확신을 주고 싶었습니다.
전 제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니 그것만 도와준다면 한국에 남겠다고 했죠. 제가 한국말을 못하니 다양한 도전을 할 수는 없었고 고민 끝에 초등학생 영어 학습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방문 교사로 일을 하며 제 학생들을 가르치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고 성취감을 얻게 되었어요. 또 돈을 벌게 되면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이유를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호석 씨는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학습지 방문 교사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강사로 일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지금보다 더 편하게 많이 벌 수 있어?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내뱉은 말은 꼭 지키는 호석 씨의 말을 믿고 저는 주어진 일만 보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방문 교사로 일한 지 1년이 넘어갈 무렵 저는 호석 씨와 결혼을 했고 정식 부부로 한국에서 살게 되었어요. 많은 돈을 이미 잃어서 큰 돈은 없었지만 그런 저를 있는 그대로 품어준 호석 씨였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꾸준히 방문 교사로 일을 하다 지금은 서울에서 나름 알아주는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며 돈을 꽤 벌고 있어요.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한국에 와서 중국인에게 큰일을 당했지만 결국 한국 직원이던 남편의 도움을 시작으로 한국 사람들의 도움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었죠. 생각해보면 한국에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 한국인들의 도움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아예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트 한 번을 가도 한국인들에게 많이 놀랐어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모른 척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제 말에 대답을 해주려 많은 직원들이 모여서 해답을 찾곤 했죠. 저는 중국인이라 싫고 한국인이라 좋은 게 아니라 그 나라만의 특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미국인의 특성이 있듯 말이죠. 제 친구들 역시도 지금의 남편 도움으로 저와 비슷하게 방문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한 친구만 홈쇼핑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데 두 친구 모두 아주 괜찮은 한국 남자들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죠. 제게는 이제 든든한 남편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남편 욕해주는 옆동 현서 언니도 있고 시어머니 된장이 유독 맛있는 소혜 언니도 있고 늘 커피 사주는 민정 언니도 있습니다. 미국인 삼총사도 있지만 이제 저는 완전 한국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식만 즐기고 한국인처럼 살고 있어요. 가끔은 동료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저를 보고 그러거든요. 나 가끔 프레리가 미국에서 온 걸 까먹는다니까? 심지어 머리까지 까맣게 염색해서 이제 진짜 한국인 같아. 이참에 민증 하나 발급받지 그래. 이런 사소한 장난을 칠 수 있는 편한 사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가끔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묻거든요. 한국에 시집가서 좋냐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말이죠. 그럼 저는 대답해줍니다. 뭐 하나 특별할 것 없이 너무 평온한 이 순간들이 난 참 좋아. 사람들이 날 대해주는 것도 한국인들 특유의 참견도 오지랖도 정말 사람 사는 게 이런 거지. 난 이걸 느끼면서 살 수 있는 한국이 너무 좋아. 앞으로 저는 남편과 새로 만난 한국인 지인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에 머물러 있는 제 오랜 삼총사 친구들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마을의 아침,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를 찾았던 한 미국인 여자가 창가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남자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미국인 여성은 며칠이 지나고 이 한국인 남자 때문에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에밀리 존슨이에요. 28살의 평범한, 어쩌면 그리 평범하지만은 않은 미국 여성이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저에 대해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저에게 대학 때 만났던 한국인 친구가 하나 있어요. 하지만 늘 조용한 성격 탓인지 내 기억 속에 크게 자리하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그 한국인 친구 덕분에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덕분에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요. 대학 시절 저는 늘 큰 꿈을 꾸었죠. 언젠가 제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꿈이요. 그 꿈을 안고 저는 졸업 후 바로 실리콘밸리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처음에는 큰 IT 기업에서 일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꿈꾸던 세상을 바꾸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제 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니 뭔가 대단해 보이나요? 사실 시작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 한 켠이 사무실의 전부였죠. 하지만 저에겐 열정이 가득 충만해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타트업의 주력 제품은 AI 진단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거죠. 사업 시작을 위해 투자를 요청할 때마다 정말 수없이 많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비전을 믿어주는 투자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팀을 꾸리고 사무실도 얻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죠. 때로는 집에 가지도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흘렀고 우리의 AI 시스템은 점점 더 발전해 갔습니다. 초기 테스트 결과도 굉장히 좋았죠. 저희 시스템을 본 의료진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죠.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큰 벽이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우연히 만난 한국인 친구, 그가 제 편견을 깨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처럼 완벽했어요. 우리의 AI 진단 시스템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죠. 85%의 정확도로 시작해서 몇 달 만에 9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왔고 그 시련은 아주 크고 무서운 시련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베타 테스트를 끝내고 실제 병원에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해냈다라는 기분으로 출근했죠.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수석 엔지니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에밀리, 큰일 났어요.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죠. 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오류예요? 얼마나 심각한 거죠? 엔지니어는 지금 우리 시스템이 완전히 엉뚱한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기 증상을 보고 암이라고 진단하기도 하고 심각한 심장 질환의 징후를 완전히 놓치기까지 한다고 했죠. 원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시스템 코드를 검토했지만 어디가 문제인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였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은 다름 아닌 사람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 진단에 사용되는 것이니까요. 작은 실수나 오류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전량 제품을 회수하고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팀은 말 그대로 전쟁을 치렀어요. 밤낮 없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 노력했죠. 침낭을 가져와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화장실이 하나라서 샤워는 근처 헬스장에서 하곤 했죠. 또 커피를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마신 커피의 양을 모두 합치면 태평양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팀원 중 한 명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에밀리, 우리 혈관에 흐르는 게 피가 아니라 카페인일 거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골치 아픈 버그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코드를 몇 번이고 검토했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죠. 마치 넓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을 쫓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명 대학 교수, 미국의 IT 전문가 등등 정말 지인의 지인들을 모두 동원하고 잘 나간다는 전문가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풀어줄 것을 부탁했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에밀리,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우리 팀의 시니어 개발자 마이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도 동감이었죠.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압박감은 커져갔고 투자자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전 상황을 물어보았죠. 처음에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점점 그들의 목소리에서 조급함과 실망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언제쯤 문제가 해결될 것 같나요? 우리가 투자한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팀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할 수 있어 라며 서로를 격려했지만 점점 그런 말들이 줄어들었어요. 대신 무거운 침묵이 사무실을 채우기 시작했죠.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었고 밤마다 잠들기 전에 자문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아무도 모르게 도망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매번 들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이 넓은 미국 땅 아래 날고긴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했음에도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 우리 미국의 기술력과 IT 전문성에 실망하기도 했어요. 이게 한계인가 싶었으니까요. 모든 게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대학 시절이 떠오르더군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서 늘 밤을 보내며 프로젝트를 완성하던 그때 말이죠. 그때도 지금처럼 힘들었지만 결국 해냈었고 그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었죠. 그러면서 되뇌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말자.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사무실을 나왔어요.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거든요. 매일 보던 카페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익숙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가서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창가 쪽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왠지 모르게 낯이 익었거든요.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다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수업을 들었던 동양인 친구였죠. 이름이 민준? 맞아요. 박민준. 그런데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민준이와의 그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었죠. 민준이는 대학 시절 몇몇 수업을 같이 들었던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학창 시절의 민준이를 잘 기억하지는 못했어요. 얼굴과 이름은 알지만 항상 그는 늘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늘 기술 공부하는 것에 매진했었기 때문에 타국에서 왔던 유학생들과 어울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고 실제로 민준이가 왔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잘 모르기도 했었죠. 한국이라면 우스꽝스럽게 생긴 연예인이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를 불러 이슈가 되었던 것, 그냥 변방의 아주 작은 아시아 국가, 항상 뉴스에 북한과 함께 섞여 나오던 국가, 이 정도가 다였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알아보고 다가가 인사했어요. 에밀리,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민준이가 인사해줬고, 민준이 맞지? 오랜만이네. 라면서 억지로 나오지 않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대학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수수한 셔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이는 미소까지.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었죠. 여기서 일하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지금 한국테크 솔루션스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잠깐 들렀지. 테크 솔루션스라.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아마 정말 작은 회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제가 다시 물었어요. 사실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예의상 물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야. 작은 회사라 이것저것 다 하고 있지. 민준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역시 라고 생각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민주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시험 성적은 꽤 좋았지만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시에 동양인 학생들을 좀 얕봤어요.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인정하지만 진짜 창의력이나 리더십은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경제력 2위인 중국이나 한때 세계를 쥐잡던 일본도 아닌 한국인 유학생이었으니 더 얕봤었죠. 그렇구나. 힘들지 않아? 작은 회사라 업무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의 동정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배우는 게 많아서 좋아. 넌 어때, 에밀리? 무슨 일 하고 있어? 그 질문에 저는 갑자기 우쭐해졌어요. 제 현재 위치를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나 지금 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 그 말을 들은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정말 그거 대단한데?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민준의 반응에 저는 더욱 우쭐해졌죠. 변방의 작은 한국이라는 곳에서 왔던 민준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민준이가 저를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AI를 이용해서 질병을 조기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의료 분야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지. 벌써 수십만 달러의 투자를 받았고 주요 병원들과 파트너십도 맺었어. 저는 우리 회사의 비전과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민준의 얼굴에는 감탄의 표정이 역력했죠. 솔직히 말하면 사실 민준이의 그런 반응이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털어놓게 됐어요. AI 시스템의 오류, 밤새워 고치려 노력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민주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제가 말을 마치자 민준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군요. 그러더니 정말 황당하게도 이렇게 말했던 거였죠. 에밀리, 혹시 내가 한번 봐도 될까?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 고작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개발자가, 그것도 대학 때부터 별 볼 일 없던 한국인 친구가 아니 감히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미국에 잘 나간다는 전문가들도 찾지 못한 오류를? 말도 안 돼.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런 민준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그저 이름도 없는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개발자잖아. 내가 운영하는 건 수십만 달러를 투자받은 첨단 기술의 스타트업이야. 네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 저도 이런 생각이 편견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러나 그때 저는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준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저는 시작도 전에 안 될 거라고 확신해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민준이는 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했는지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에밀리, 나는 그저 친구인 너를 도와주고 싶을 뿐이야. 어차피 지금 문제를 풀지 못해 막혀 있는 거 아니야? 뭐 잃을 게 있겠어? 내가 한번 봐볼게. 그 말에 저는 내심 비웃음이 나왔어요. 잃을 게 없다고? 시간이랑 에너지를 잃겠지. 게다가 네가 우리 코드를 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냐.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어쩌면 정말 잃을 게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가진 편견이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 알았어. 한번 봐줘.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언제 시간 괜찮아? 우리는 다음 날 오후에 만나기로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 될 텐데 뭐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회사로 돌아가 팀원들에게 민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대학 동창이 와서 한번 봐준대. 뭐 기대는 하지 말자. 그냥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개발자니까. 게다가 한국인이고. 팀원들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어요. 누군가는 에밀리, 우리가 며칠을 밤새워 해결 못한 걸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겠어?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민준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먼저 우리 코드를 이해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루는 건 최첨단 AI 기술인데 한국인들은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 잘하지 않나? 그렇게 의구심과 편견을 품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죠. 다음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를 가져올 사람이 바로 제가 무시했던 그 미국에 있는 작은 회사의 평범한 한국인 개발자 민준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한편으로는 민준이 오기 전에 팀원들과 마지막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쎄요, 민준이 우리 최첨단 사무실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나 봐요. 유치하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유치한 우월감을 즐기고 있었어요. 8시 30분 팀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피곤해 보였죠. 며칠째 밤을 새우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니까요. 그렇게 민준이는 저희 사무실에 도착했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제의 미소가 남아 있었죠. 저는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가는 길에 우리 사무실을 둘러보는 민준의 눈치를 살폈죠. 최첨단화되어 있는 우리 사무실을 보고 놀란 기색이 보이길 바랬지만 좀 의아하게도 민준의 표정은 굉장히 평온해 보였어요. 그래서 뭐 약간 실망스러웠달까요? 자, 여기 우리의 주요 코드야. 한번 살펴봐. 저는 약간의 거만함을 담아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민준이 코드를 보고 당황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의 눈동자가 모니터를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니 마치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같았죠. 가끔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턱을 긁적이기도 했어요. 10분, 20분, 시간은 점점 흘러갔습니다. 민준은 계속해서 코드를 분석하고 있었고 과연 민준이가 저걸 이해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죠. 지켜보던 저는 헤매고 있는 듯한 민준이의 뒷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에이, 그럼 그렇지. 네가 뭘 안다고. 당연히 민준이가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심 혹시? 라는 생각을 가졌던 터에 약간의 실망을 하고 커피를 타려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민준이가 입을 열었어요. 에밀리,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여기, 문제가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준이 가리키는 부분은 우리 팀이 며칠 동안 고민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속으로 코드를 볼 줄은 아는구나 싶었습니다. 맞아. 거기 그 부분
어떻게 그걸 알았네? 그걸 해결할 수는 있겠어? 라며 민준이에게 되물었습니다.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 알고리즘의 구조가 좀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여기 데이터 처리 부분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 있어. 아, 그리고 이 부분에서 메모리 누수도 있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의 설명은 정확했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제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문제는 찾았다 치자. 근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제 말투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뉘앙스가 묻어 있었어요. 민주는 그걸 눈치챘는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번 해볼게. 괜찮다면 키보드 좀 빌려줄래?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이의 당당함을 믿어보기로 했고 민준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가끔 멈춰서 생각에 잠기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후 민준이는 오류를 모두 푸른 것 같다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이 저를 포함 모든 팀원들이 믿지 못했어요.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기로 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오류는 사라졌고 처리 속도는 이전보다 30%나 더 빨라졌어요. 심지어 메모리 사용량도 크게 줄었더라고요. 저와 팀원들은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이는 우리 팀원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유명한 IT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 몇 시간 만에 해결해냈던 겁니다. 그것도 더 좋은 결과로 완벽하게 말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별거 아니야, 에밀리. 그냥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을 뿐이야. 너희가 대부분의 작업을 다 해놨었고 난 그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것뿐이야. 아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도 놀라운데 이걸 과시하지 않고 우리 팀원들이 모두 해놓은 일의 퍼즐 조각 하나 맞춘 것뿐이라며 보이는 저 겸손한 모습에 순간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얼마나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준이 작은 회사의 평범한 개발자라고 생각했던 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말이에요. 민준아, 정말 고마워. 넌 정말 대단해. 제 입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죠. 우리는 친구잖아, 에밀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너희 팀이 정말 훌륭한 기초를 다져놨어. 내가 한 건 정말 작은 부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미안해졌어요. 저는 민준을 무시했지만 그는 오히려 우리 팀을 칭찬하고 있었으니까요. 팀원들도 민준이를 무슨 하느님이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사람처럼 눈을 크게 뜨고 이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보이며 다들 놀라워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팀원 중 한 명인 알렉스가 물었어요.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오류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한 건가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물음이었고 그건 저를 포함 모든 팀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과 해결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은 사실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단지 비효율적인 알고리즘 그 부분을 다시 설계해서 적용한 것 뿐이에요. 라고 말했죠. 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하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라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가 된 부분만 들여다보며 고집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 시스템의 심장이었던 알고리즘을 손본 것이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크게 바뀌었어요. 민준의 도움으로 우리 스타트업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저는 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하나씩 깨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준이는 우리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항상 도움을 주었고 그의 조언은 항상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어요. 민준이 덕분에 우리 회사는 대형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 직원 단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당연히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아시아의 변방 정도로 생각했던 제가 민준이를 통해 한국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민준이 역시도 한국에 가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첨단 기술의 집약체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100% 그 말을 믿진 않았어요. 물론 민준이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에 간다고 무슨 첨단 기술의 집약체를 본다는 건지 의아했거든요. 하지만 이 또한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태어나 난생 처음 왔던 한국의 모습은 솔직히 생각했던 그 이상의 이상으로 엄청났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려는데 민준이 우리를 다른 쪽으로 안내하더라고요. 여기로 와. 우리는 스마트 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거야. 스마트 뭐라고? 제가 물었죠. 민준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봐봐.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지문과 얼굴 인식만으로 순식간에 입국 심사를 마쳤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죠. 세상에 이게 정말 공항이 맞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제 시작일 뿐이야.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탔는데 이게 또 충격이었어요. 고급 좌석에 와이파이는 기본, 심지어 영화 감상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 팀원 중 한 명인 제시카가 우와, 이 정도면 비행기 1등석 수준인데?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우리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거대한 빌딩들 사이로 흐르는 한강,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마치 10년 먼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우리에게 스마트 키를 건넸고 이게 뭐야? 하며 제가 물었죠. 객실 키야. 앱으로 문을 열 수 있어. 민준이 설명해줬어요. 객실 방에는 음성인식으로 작동하는 조명,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에어컨, 심지어 변기의 뚜껑도 자동으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공항부터 호텔까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AI화되어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준이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내일부터 움직이고 출출하긴 하니까 뭘 먹자는 거였죠. 배고프지 않아? 야식 좀 시켜볼까?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소리야? 다 문 닫았겠지. 제가 말했어요.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에밀리, 여긴 한국이야.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나라라고. 민준이가 뭔가를 주문하더니 30분 후 정말로 치킨과 맥주가 배달되어 왔어요. 말도 안 돼. 이 시간에 배달이 된다고?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죠.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선 언제든 원하는 걸 배달받을 수 있어? 심지어 산 정상에서도. 우리는 늦은 밤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한국의 놀라운 서비스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또 한 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죠. 다음 날 우리는 삼성 디지털 시티와 현대 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최첨단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모두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5G 네트워크였어요. 거리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도 끊김없이 고화질 동영상을 볼 수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 역시도 획기적이었죠. 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카드도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고 있었고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에도 이런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도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거의 대부분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걸 뛰어넘은 상태였죠. 민준이를 처음 제가 운영하던 사무실에 불렀을 때 첨단화된 제 사무실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평온했었는지 한국에 와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울 지경이었어요. 정말 뜻깊었던 한국에서의 여행을 모두 마치고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회사 단체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와 우리 팀원 모두의 시야를 넓혀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한국의 특별한 문화와 놀라운 기술력, 선진 시스템까지 그동안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이 세계 최고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민준이와 한국을 실제로 체험해보고 나니 고작 나의 울타리 안에서 잘났다고 우쭐대던 한 미국 여자에 불과했었던 거였죠. 귀국 후 우리는 한국의 기업들과 활발히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아이디어가 만나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의 기업 시스템들을 모두 도입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했답니다. 그로 인해 우리 회사는 나름 유명세를 탔고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는 우리의 스타트업 성공 비결을 묻고 싶다며 인터뷰 요청 메일이 날라오기도 했습니다. 방송사 기자는 저에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고 물었고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죠. 그리고 내뱉은 제 말에 기자는 놀라워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은 제 한국인 친구 민준이와 한국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기 때문이었어요. 기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자세히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제 대학 동창이자 현재 우리 회사의 기술 고문으로 있는 박민준이라는 저의 오랜 친구 덕분에 우리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는 그런 박민준 고문님을 중심으로 24시간 돌아가는 한국의 도시와 활기, 최첨단화된 기술들이 일상에 녹아있는 모습,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빠르게 그걸 딛고 일어서 성장한 한국의 역사와 한국인들의 근면함과 성실함까지
이런 정신을 우리 회사의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방송은 SNS와 정규 방송을 통해 송출되었고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메일이 날라와 한국 기업들과 연계하고 싶은데 소개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저희에게 얼마나 큰 영감과 동기를 주었는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기술과 문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답니다. 그리고 민준이 같은 뛰어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민준과 함께, 한국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운 시기,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친 한국인 친구와의 인연으로 오늘의 멋진 성공을 거둘 수 있었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을 읽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만의